콘서트 2부 지금 시작합니다. 우!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MC 과학 커뮤니케이터 강솔빈입니다. 저희 1부에서는 유튜버 과학드리님, 지식인 미나니님과 함께 했죠.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감염병 치료제를 연구하고 계신 우리 신진수 선임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텐데요. 먼저 자기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감염병 치료제 연구센터에 있고요. 바이러스 치료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신진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연구원님께서 속해 계신 이 화학연구원 그리고 감염병 치료센터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센터는 이 국민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이 감염병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로 나눠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중에서도 이제 그 다양한 바이러스,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인플루엔자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감기로 알려져 있는 리노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치료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슈퍼박테리아 아시죠? 슈퍼박테리아 또 그거에 대한 항생제 개발 연구도 이제 다른 저 말고 연구원분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여 주시고요. 그에 관련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다 다루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다들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네. 연구원님의 하루는 어떻게 지나가나요? 네, 뭐 저 또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반화가 되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출근을 하면 일단 대면 접촉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죠. 회의나 세미나 같은 거는 가급적 취소되거나 아니면 제한을 하고 있어요. 원 차원에서. 그래서 저는 출근하면 주로 사무실에서 이제 논문이나 아니면 뭐 문헌 자료 같은 거를 검색을 해서 찾아보거나 아니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서 뭔가 이런 업무 효율이나 집중도는 훨씬 높아지는 거 오히려 같습니다. 높아졌다. 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거네요. 네. 그리고 퇴근 후에는 뭐 친구들끼리 약속도 없어지고 그렇죠. 회식도 없어지고 하니까 칼퇴를 하고 깔끔. 집으로 가서 이제 아이들과 아이들과 함께. 가족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많아졌고요. 한편으로는 좀 좋은 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면이 많이 생긴 거죠.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고 네. 가족과도 시간 보낼 수 있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소에서도 회의도 화상으로 하고 다 취소되고 이런 생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일단 뭐 마스크 착용은 뭐 일상이 됐고요. 업무 중에도 혼자 있는데도 마스크 착용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회의나 뭐 이런 세미나 같은 게 열리더라도 뭐 이런 2m, 3m 간격을 둬야 다 된다? 떨어져서 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회의나 뭐 세미나 같은 거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원내 식당도 점심시간에 부서별로 시간을 다 정해줬어요. 만나지 그래서, 말라고. 네, 그 시간에 가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식사를 합니다. 서먹해지겠어요. 뭐 말할 수 있는 대면 기회가 많이 줄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도시락을 싸서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아예 바이러스가 올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겠다. 네, 그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이게 대체 뭔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19를 빼면 코로나 바이러스죠.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시간에 항상 걸리던 그냥 일반 감기, 보통 감기예요. 우리 뭐 목 아프고 막 뭐 콜콜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목감기라고 하는 일반 감기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는 걸리지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원인인지 사람한테 감염이 됐고 그리고 이게 그 사람한테 끝났으면 좋은데 이게 또 사람 간에 전파가 되는 감염이 되거든요. 그 능력을 획득을 한 거죠.
진화했네요. 네,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는 유전자 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 흔한 목감기, 코감기 이런 애들이 유전자 변이, 진화를 해가지고 저희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였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에볼라, 메르스, 사스 이런 다양한 감염병을 겪어왔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줄기가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왜 네. 코로나19에선 이렇게 파급력이 큰가요? 줄기가 같다라고 하면 이제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네. 뭐 메르스하고는 어느 정도 같은 네.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연관이 있다고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여서 바이러스라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보면 줄기는 같지만 뭐 완전히 다른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고요. 코로나19가 이렇게 파급력이 강하게 된 이유는 이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와서 감염이 되려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돼요. 네. 몸이랑 결합을 해야 된다. 네, 우리 몸에 와서 달라붙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에볼라나 뭐 메르스 이런 애들이 세포에 감염하는 수용체보다 수십 배 더 강하게 결합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고 전파가 될 수 있게 됐다고 이제 뭐 연구 결과나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더 잘 달라붙기 때문에 이게 전염성을 늘려버린 거네요. 네, 일단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저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애들보다 훨씬 더 감염력이 심하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팬데믹 선언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같은 유럽 국가를 보더라도 이탈리아에서는 사망률이 무려 13.1%예요. 하지만 독일에서는 오늘 확인해 보니까 2.8%더라고요. 이렇게 같은 유럽 안에서도 국가별로 사망률의 차이가 나는 이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각 그 감염이 되시는 분들의 연령대 차이가 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60대 평균 60대 이상의 이제 고령화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로 감염이 많이 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훨씬 40대 연령층이 주 감염층인 걸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많다 보면 이제 그 면역력 저하도 올 테고 그리고 뭐 갖가지 기저질환,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감염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일단 1차적으로는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뭐 이 두 나라의 어떤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역학을 조사를 해서 통계하는 그런 결과를 내는 기준에서 그런 차이가 나올 수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면역력, 사망률이랑 면역력에도 큰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뉴스 하나를 접했는데요. 대구에 사는 20대 굉장히 건강한 남성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셨고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위독하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원인이 제가 막 찾아보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체 뭔가요? 일단 사이토카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이토카인은 면역 세포가 뭐 감염이 됐을 때 반드시 분비를 하게 되는 뭐 필수 그 신호 전달 단백질이에요. 꼭 있어야 되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통해서 본인도 그 면역 세포 본인도 활성화가 되고 주변 면역 세포에도 이렇게 신호를 줌으로써 너도 빨리 일해라고 신호를 주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어떠한 원인이나 어떠한 감염에 의해서 이 면역 세포들이 과다하게 활성화가 돼요. 그럼 사이토카인의 분비량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사이토카인 전혀 또 계속 다른 면역 세포들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될 테니까 이 정상적으로 이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만 죽여야 되는데 그 정상적인 세포나 조직도 파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역 과잉 상태를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이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이 사이토카인을 너무 많이 내뿜었고 그래서 바이러스만 죽인 게 아니라 내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까지 죽여버렸다. 그 소리군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면역력이 좋다, 건강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연구원님께서 혹시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뭐 많이 알려졌죠. 네. 개인 위생이나 청결 상태를 네.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예방 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손이나 이제 얼굴 이런 청결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30초 이상 비누로 손 30초 씻기 이상 손 씻기. 캠페인 많이 하잖아요. 비누로 하면은 99.9% 오. 99.9999% 이상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네. 사멸이 된다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런 손 씻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이런 비말에 의한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마스크 네. 착용을 일상화하기, 이런 것들이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뭐 저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EBS를 많이 보는데 네. 펭수가 우리 친구 펭수. 키친 에티켓 캠페인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침을 튀기지 않게. 네, 그런 것들을 실천하신다면 뭐 예방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회 곳곳에서 이런 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드가게를 가진 손소독제를 쓸 수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마스크도 쓰고 손도 자주 닦고. 그럼 이런 방법들이 정말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알코올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바이러스를 이 살균하고 이렇게 소독하고 네. 뭐 이렇게 하는 데는 효과적이긴 하지만 네. 일부 남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다. 네, 100%는 아니에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침투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이지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거든요. 죽이지 못하고. 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뭐 알코올 손 소독제를 이용하거나 마스크들을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바이러스 감염을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손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잡고 저기도 잡고. 네. 뭐 우리 몸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볼 수가 없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네. 묻힐 수가 있어요. 여기 한 100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10,000개? 그런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30초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으면 99.99% 바이러스가 죽습니다. 네. 이런 방법을 통하면 얼마나 쉬워요. 이거 바이러스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요. 뭐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견이 나뉘기는 해요. 네.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마스크 착용은 뭐 자이든 타이든 어떤 이런 비말이나 뭐 이런 접촉원으로부터 이거를 막아줄 수 있다고, 얼굴 안면 부위를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그렇죠. 이런 생활 수칙들을 지켜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비말 전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코로나19가 비말 전파로 감염된다, 이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비말 전파가 혹시 뭔가요? 비말의 사전적 정의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물방울 파파파.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 그죠? 비말은 이렇게 날아 흩어지거나 이렇게 튀어오르는 물방울, 맞아요.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비말 전파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옮겨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런 뭐 침이나 가래들을 기침을 하죠. 그러면 이것이 튀어 올라서 흩어지는. 우리가 기침한 것들이 튀어 올라서 흩어지죠. 그래서 이게 연구에 따르면은 한 번 기침을 할 때마다 3,000개요? 3,000개의 내 침방울, 비말들이 2m까지 그럼 날아간다. 지금도 저희 서로 3,000개를 네, 지금 서로 뽑고 비말을 저희 주고받고요. 조금만 거리를 둘까요? 2m? 네,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 2m 간격 유지 하잖아요. 네. 그 개념이 여기서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입에서 분무기를 막 쏴대고 있는 거였네요. 네, 뭐 TV 보면 영상으로 많이 보여주죠. 그럼 이 비말 전파를 통해서 저희가 바이러스를 뿜어내면 이 공기 중에서 바이러스가 막 몇 시간, 며칠 동안 생존한다고 해요. 이 바이러스가 생존한다. 이게 어떤 상태예요? 이제 연구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생존이라는 개념을 감염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이러스의 구조를 보시면 이
증식에 필요한 RNA 유전차가 중앙에 있고요. 네. 유전체가. 그리고 이 주변을 단백질과 인지질로 구성된 네. 외피가 이렇게 싸고 있는 구조예요. 많이 보셨죠? 네. 예. 그런데 이 상태가 만일 깨지면 감염력을 잃어버리는 거고요. 네, 생존할 수 잃어버리는 없는 거네요. 네, 이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감염력을 유지하고 있다, 생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생존한다길래 이 바이러스가 막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라 그냥 이 단백질 막으로 씌워진 채로 네,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약간 이런 뜻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가 한참 심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진단 키트를 막 만들었잖아요. 네. 과연 이 진단을 한다 하는 네. 건 어떤 원리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뭐 언론에서 이제 실시간 유전자 증폭 기술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오,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리얼타임 RT-PCR 오, 네. 이라는 기술을 하는데 뭐가 훅 지나갔어. 리얼타임 리얼타임 실시간. 네, 실시간 그죠. 네. 실시간으로 이 아까 이 바이러스의 가운데에 RNA 유전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추출을 해서 이거를 저런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늘려요, 양을. 오. 그럼 이 양이 그 양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검출할 수 있는 진단 장비가 있고요. 네. 그래서 RNA가 없다면 아예 증식된 양도 없으니까 쭉 가겠죠. 그렇겠죠. 네, 근데 누르니까 만일 없으니까. RNA 양이 많으면 초반에 양이 확 늘어날 테고 RNA 양이 적으면 뭐 좀 가다가 확 이렇게 늘어나겠죠. 네, 이런 식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양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느낌이었는데 이 바늘을 복제해서 이만큼 놔두니까 찾기 쉬워진다. 맞습니다. 이런 뜻이네요. 네. 이해했어요. 정말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서로 진단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는 걸로. 네. 네. 그러면은 이 결국에는 진단을 할 때 면봉 같은 거를 코 입에 막 집어 넣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막 조금밖에 이 타액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그 안에 바이러스가 존재를 해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일단 이론적으로 온몸에 퍼지지는 않는다고 보고 네. 있어요. 호흡기 바이러스예요. 호흡기 안에만 존재하는 네, 거예요? 우리 호흡기가 어디죠? 코, 입. 입, 입은 아닌가? 입으로 숨 쉬니까 기관. 호흡기, 기도, 기도. 이런 부분이 이제 호흡기계라고 하잖아요. 네. 네, 거기에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콧물이라든지 가래라든지 뭐 침이라든지 이런 뭐 타액들을 이렇게 채취를 해서 그 안에 이제 그 RNA가 존재를 하는지 여부를 진단 키트로 검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역학조사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역학조사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역학조사는 이 확진자의 동선을 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감염 경로를 파악을 할 수 있고 누구 만나고 다녔나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어요. 네, 네. 말씀하세요. 말을 끊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과정을 차단을 하면은 바이러스가 더 퍼지는데 뭐 이렇게 효과적이고 이렇게 뭐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뒤로 가서 역추적을 하는 단계니까. 그러면은 이게 결국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문제랑 혼선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그 역학조사 단계에서 이제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게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이제 이 우리나라 안에서 유행했을 때는 이게 뭐 많은 논란을 일으키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이 감염되는 추이로 봤을 때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를 봤을 때 어떤 거를 우선시해야 될까 고민이 필요할 하겠죠. 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공공의 이익이냐, 어떤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프라이버시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게 더 어떤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좋지 그렇죠. 않을까. 네. 그럼 결국엔 조심스레. 저의 행동이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다가 그 행동이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맞아요. 거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은 정말 확진자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네.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네, 지금 상용화된 뭐 백신이나 치료제 없죠. 네. 그래서 확진을 받았고 뭐 음압병동이라고 하죠. 네. 그 음압병동에 이제 들어가 입원을 하세요. 네.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 음. 지금으로서는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열이 나면 열을 해열제를 내려야죠. 네. 처방해서 열을 낮추고 네. 뭐 폐렴이 왔어요. 그러면 항생제나 소염제 같은 약을 처방을 해서 폐렴을 완화시켜주고 호흡곤란이 왔으면은 산소를 공급해주거나 뭐 중증으로 갈 경우에는 뭐 에코모 같은 장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감염자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면서 이제 그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을 완화시키고 바이러스를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였네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치료제와 백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곧 개발될 거잖아요. 전망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약물 재창출 네. 연구라고 해서 요즘 많이 이 이슈가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냐면 이미 기존에서 이제 처방이 되고 있던 약물이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약으로 허가받기 위해서 임상을 거치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효과가 없거나 위에서 이제 이렇게 중단된 약물들이 있어요. 이 약물들을 코로나19를 제거할 수 있는지, 뭐 사멸할 수 있는지 이제 그 여부를 판단하는 연구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뭐 백신에 대한 연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도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연구 결과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전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이 의료진 분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분들에게도 정말 응원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네. 그러면 이 치료제와 백신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나올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알이 먼저일까요? 너무 어려워.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네. 양쪽 분야 전부 그 분야에 정말 전문가고 정말 잘 아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지금 이 시간 현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느 한쪽이든 빨리 결과가 나올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약을 개발하는데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보통? 이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약물 재창출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치료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시간이나 어떤 이런 노력들을 딱 단정해서 언제쯤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난 11일에 뭐 한 그 임상 저널에 그 렘데시비르라고 하는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죠. 네,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뭐 53명의 환자한테 투여를 했더니 뭐 68% 정도의 뭐 효과를 봤다라고 했지만 여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대증요법 치료도 들어가 있고요. 뭐 그리고 뭐 약의 뭐 투여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그 환자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지켜봐야죠.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결과 나왔으니까 이제 이건 치료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죠. 그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너무 오래 걸리는 시간이. 하지만 그거를 겪어내서 이렇게 인내의 시간이 있기에 저희가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다들 열심히 참여해주고 있잖아요.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보시나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우리나라 국민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떤 나라죠?
서울, 와. 뭐 제가 있는 대전, 대도시 엄청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인구 밀집 뭐 장난 아니죠. 세계에서 뽑아주는 장난 아니죠.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정도의 지금 뭐 방역 효과라든지 네. 뭐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 보면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끝까지 다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동참해서 다 없애버립시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네. 이거는 제가 박사님 만나기 앞서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코로나 뭐가 궁금해? 어떤 게 궁금하니? 했을 때 모두가 이걸 물어봤어요. 대체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 끝나요? 저희 언제 나들이 갈 수 있어요? 정말 조심스러운 저도 많이 듣는 네. 질문인데 대답하기 정말 조심스럽거든요. 네. 근데 뭐 이게 코로나19가 종식되거나 뭐 네.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한다는 뭐 생활 방역이나 개인 네. 위생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보편화해서 실천을 한다면은 네. 아직도 신종플루가 돌고 있어요. 네. 진짜요? 네, 오. 신종플루가 돌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렇구나. 우리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졌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도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의 관심 속에서 네. 사라지는 그런 시간이 바이러스가- 꽤나 걸리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하지만 생각합니다. 뭐든지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될 거라는 이 믿음으로 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댓글에 궁금하신 사항들 적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쭉 읽어보고 답을 해드릴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완치가 판정된 후에 재확진되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뭐 여러 분분한 의견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볼 때는 뭐 보통 이런 바이러스는 정상적이라면 2주 내에 네. 이제 그 몸 안에 바이러스가 제거가 된다라고 네.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들었어요. 네. 그래서 한 2주 정도의 이제 치료를 통해서 네. 검사를 했더니 역시 치료가 됐어. 바이러스가 안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퇴원을 했는데 사실은 이 RNA라는 거는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또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얄미워. 얘가 이제 나를 이렇게 공격하던 애들이 없어졌네? 하면서 이제 다시 슬금슬금 나와서 얼씨구나고 나왔네. 증식을 하는 게 아닐까. 아. 네, 그래서 다 나온 줄 알았는데 또 기침이 나고 뭔가 좀 몸이 좀 컨디션이 이상하네 검사 받았더니 네. 다시 또 코로나19가 걸린 게 아닐까라는 네. 추정이 일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2주라는 시간이 절대적인 건 아니네요. 네, 다 개개인마다 달라요. 개개인마다 네. 이 면역력에 따라서 또 다르고 맞습니다. 정말 이 완치를 판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네요. 네, 어렵죠. 네, 다음 시청자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마스크를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인지 좋은지 좋지 않은 것인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뭐 마스크를 세척해서 쓰면 왜 안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일단 마스크는 아까 뭐라고 했죠?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막아준다. 역할을 네. 하겠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저도 계속 뭔가 여기에서 비말 비말.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외부 오염원들도 계속 달라붙죠. 예. 근데 이거를 세척을 한다 한들 이게 다 씻겨 나가겠어요? 다 씻겨 나가지 않죠. 그리고 그렇죠. 그 안에는 정말 촘촘한 망으로 이렇게 촘촘한 망이 있어서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그런 네, 필터가 필터, 들어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게 세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터의 기능이 다 망가지죠. 사라지지 않을까? 네, 그러면 그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음.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세탁하고 다시 쓰면은 안 쓰는만 못 하겠네요. 필터가 기능을 못 네, 하니까. 권장하진 않습니다. 권장하진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한번 신진수 선임연구원님의 소감 한마디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제 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고 네. 이제 정말 길고 긴 지금 사투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이제 저 연구자 입장에서는 네. 정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건강하세요라는 인사가 지금은 최고의 인사일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분들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연구원님께도 제가 국민들을 대표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2부는 여기까지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드실 텐데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코로나에 대한 궁금증 싹 해결됐기를 바랄게요. 이 코로나19를 잠재우기 위해선 저희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말 절실히 필요한데요. 부디 빠른 시일 내에 잠식되어서 우리 다 같이 나들이를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콘서트의 MC 강솔빈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신 한국과학연구원 감염병치료센터 신진수 연구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